엄마, 오늘 퇴원이시죠? 저나 은정이 지금 회사라서 못 가요. 그래도 수술한 건 아니니까 혼자 오실 수 있잖아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될 거예요. 비용은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아들의 무심한 그 말에 한동안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이미 또 하는 신호음만 들려오고 있었죠. 옆병상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커다란 꽃다발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와서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하며 부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 모습을 등지고 창밖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누가 데리러 오는 사람도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퇴원 수속이 다 끝났다고 이제 가셔도 좋다고 알려주는데 그 말이 꼭 병원에서도 저를 귀찮다는 듯이 내보내는 기분으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76살 윤미자입니다. 지금은 혼자가 되었지만 이 집엔 제 젊은 시절과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30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면서 억척같이 살아왔어요.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남겨진 시간은 참으로 길고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앉아 앨범을 넘기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제게는 아들 하나, 명수가 있습니다. 명수는 30 초반에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성격 차이라고는 했지만 이혼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어미로서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명수가 지금의 며느리 은정 씨와 재혼을 했어요. 은정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예쁜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왔죠. 저는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제게는 손녀가 없으니까 친소녀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을 주려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 더 마음이 쓰이고 예뻐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5년 전 아들 명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어두운 얼굴로요. 엄마, 저희 정말 큰일 났어요. 살던 집 전세금을 갑자기 올려달라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한숨을 푹 쉬는 아들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방도 많고 집도 넓잖니.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 때문에 엄마까지 불편해지실 순 없어요.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사는데 어떨까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재혼가 중에 시어머니까지 얹혀 사는 건 서로에게 너무 큰 부담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집이 넓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살면 엄마도 덜 외로우시고 저희도 집 걱정 안 하고 좋잖아요. 요즘 전세금이 정말 미쳤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제야 아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보고 싶고 걱정돼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이었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모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녀가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텅 비어있던 집안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로 가득 차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집이구나 싶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껏 아이들을 챙겼어요. 아침마다 갓 구운 빵에 직접 만든 딸기잼을 발라주고 신선한 과일도 종류별로 깎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 내놓았지요.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싶으면 밤새 생강과 대추를 넣고 푹 달인 차를 끓여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고플까봐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핫도그 같은 간식도 항상 준비해 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저를 어색해하고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직접적으로 할머니라고 부르기보다는 저기요 라고 하거나 말을 걸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슬쩍 피해갔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있을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관계에 하루아침에 정을 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다가가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 방에 과일을 가져다 주며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묻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집안에서 제 존재감은 노력과는 반대로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어요.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를 보려고 거실에 앉으면 며느리는 어머님, 지금 애들 교육 프로그램 봐야 해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채널을 돌려버렸고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틀면 아 시끄러워. 이런 촌스러운 걸 누가 봐요. 라며 손녀들이 리모컨을 빼앗아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면 며느리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요. 애들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요즘은 다 저염식으로 먹어요. 라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죠. 그렇게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은 오히려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빨래의 양도, 청소해야 할 공간도, 설거지거리도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그 누구도 제 수고를 알아주거나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 오후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혹시 잠깐 외출하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어른이 계시면 친구들도 저도 좀 불편했어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결국 제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서 그저 동네 공원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모습, 젊은 부부들이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분명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으로 된 내 집인데 그날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난 난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의 유일한 위안은 작고 복슬복슬한 강아지 콩이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펫스타그램이라며 예쁜 사진 몇 장을 올리려고 중동적으로 사온 강아지였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진 몇 장을 찍고 난 후에는 밥을 주는 것도 산책을 시키는 것도 배변을 치우는 것도 모두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콩이만은 제가 방에서 나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저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아서 바닥을 기어가며 간신히 휴대폰을 찾아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출근했고 손녀들은 학교에 간 뒤라 집에는 저와 콩이뿐이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끄러운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혈압이 200을 훌쩍 넘었고 위험하다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3일은 병원에 계시면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그지없었어요. 네? 입원이요? 하필 지금, 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곤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낯선 병실의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침대 바로 옆 커튼 너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는데 그 주위를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들로 보이는 남자는 정성스럽게 귤껍질을 까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연신 이불을 매만지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할머니를 웃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저런 게 가족이구나. 저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모습인데. 저는 아무도 제 울음을 보지 못하도록 침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당겨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날 밤 옆 침대 할머니 곁은 따님이 지켰습니다. 얇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마, 괜찮아요? 손 한번 잡아봐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제 손을 허공에 뻗어보았지만 그 차갑고 쭈글쭈글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의 모든 불이 꺼진 깊은 밤, 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명수가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 열만 조금 올라도 제가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 작은 손을 콕 잡고 곁을 지켰던 기억을요. 그런데 정작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병실에 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진을 돌던 담당 간호사가 제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우물쭈물했습니다. 다들 바빠서요. 그렇게 겨우 대답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연민의 시선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옆 침대는 또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들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뜨끈한 소고기 국밥 싸왔어요. 병원밥만 드시면 기운 없으실까 봐요. 그 말에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병원밥은 정말이지 입에 대기조차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다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수야, 많이 바쁘니? 혹시 정말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들러줄 수 있겠니?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도 야근이라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간호사분들께 꼭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간호사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준다고 한들 그들이 제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가족이 아예 없는 것보다 분명히 있는데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하고 서럽다는 사실을요. 차라리 아무도 없었더라면 이런 헛된 기대를 품지도 않았을 텐데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절망을 안겨주더군요. 그때 옆 침대 어린 손주가 서툰 솜씨로 접은 색종이 학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 작은 학 한 마리를 받아든 할머니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는데 제 안에서 갑자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들과 이렇게 다를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셋째 날, 마침내 태어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이시죠? 전화 은증이 지금 회사라서 못 가요. 그래도 수술한 건 아니니까 혼자 오실 수 있잖아요. 택시비는 제가 계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홀로 택시를 잡는 것이 이렇게까지 서러운 일일 줄은 평생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요. 수술은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이 혼자서 무거운 짐을 챙기고 복잡한 퇴원 수속을 밟고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일인지 제 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옆 침대 할머니는 이미 온 가족의 환대를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짐은 이미 아들과 사위가 다 챙겨서 차에 실어 놓은 상태였지요. 할머니,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해요. 손주의 명랑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몸으로 집에 돌아간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간신히 태운 수속을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친절하게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지만 집에 도착해서 내릴 때는 결국 혼자 끙끙대며 짐을 내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아들 레위가 시켜 먹은 듯한 피자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콩이는 배변 패드가 더러워진 지 오래되었는지 결국 바닥에 실수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 위를 밟고 돌아다녀온 거실에 발자국을 남겨두었더군요. 콩이의 밥그릇과 물그릇은 바닥까지 싹싹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를 발견한 콩이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며칠 굶은 지 몸은 바짝 말라 있었고 털은 군데군데 엉켜 엉망이었지만 녀석의 꼬리만은 부러져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넓은 집에서 오징도 하나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는 조용히 콩이를 끌어안고 말없이 어지러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황량한 흔적들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 하나만큼은 제게 진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콩이의 배설물을 치우고 녀석의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담이 깊어지도록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제 방으로 들어오자 콩이가 저를 따라 들어와 방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작은 등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나도 이 아이도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구나. 저는 콩이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늙고 병든 가정부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그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지금의 제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도 제 노년이 그들처럼 따뜻하고 다정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 밤새 기척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갑자기 너무나도 서글퍼졌습니다. 이 집은 명백히 내 집인데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찾아 떠나야 할 시간이야. 그 결심이 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나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커피 머신 버튼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별일 없으셨어요? 저희가 회식이 너무 길어져서 늦게 들어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시길래 그냥 들어왔네요. 퇴원한 날 밤늦도록 연락 한 통 없다가 아침에 나타나서 던지는 첫 마디가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별일? 병원에서 퇴원한 게 별일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별일이라는 거니? 제 싸늘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정말 급한 프로젝트가 터져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아들 뒤에서 화장을 하던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들에게 묻더군요. 여보, 다음 주 휴가 신청은 했어? 아들이 머뭇거리다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음 주에 5박 6일로 가족 휴가를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가족 휴가라는 말에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마음이 설렜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입원했던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떠나는 여행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죠. 어디로 가기로 한 거니? 최대한 반가운 마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괌이요. 이번에 괌 패키지가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콩이만 잘 부탁드릴게요. 사료랑 간식은 저기 찬잔에 넉넉하게 준비해 뒀어요. 어머님도 몸이 편찮으시니 힘드시면 산책은 안 시켜셔도 돼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꽁이만 부탁한다고? 네, 어머님은 얼마 전에 퇴원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집에서 푹 쉬셔야죠.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가족여행이라면서 그 가족의 범위 안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집을 지키고 개를 돌보는 관리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하루 종일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자기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준비는 잘하고 있어? 괌 날씨가 꽤 덥다는데 얇은 옷으로 많이 챙겨와? 제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응, 비행기표는 내가 다 예약했어. 호텔도 같은 방으로 잡았고. 왕복 아시아나 항공편이니까 편하게 올 수 있을 거야.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에게는 개나 돌보라고 맡겨두고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서러움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구나. 나는 그저 그들에게 이 넓은 집을 공짜로 제공해준 사람이었을 뿐. 필요할 때 집안일을 시키고 여행 갈 때 강아지나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당당하게 딸내외와 함께 휴양지로 떠나는데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아 강아지를 돌보며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불 꺼진 소파에서 손녀들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왜 외할머니랑만 같은 방 쓰겠다고 했어? 당연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가 외할머니니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여기 진짜 할머니도 계신데. 뭐 어때? 상관없어. 어차피 아빠도 저 할머니 집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할머니도 아닌데 집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 지난 5년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손녀처럼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보살폈는데 그 모든 친심이 결국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인지, 어떤 과일을 잘 먹는지, 잠들기 전에는 꼭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것까지. 심지어 아이들의 생일날이면 그 어떤 손님보다 먼저 일어나 밤새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던 제 정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저 집주인 할머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제가 바친 모든 시간과 정성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후로는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하게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이튿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아들 내외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두 사람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익숙한 단어 하나였습니다. 재개발. 당신,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었어? 엄마 집이 포함됐는데 집값이 지금보다 거의 몇 배는 뛸 거래. 정말이야? 그럼 하루라도 빨리 명의부터 우리 앞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번 괌 여행 다녀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차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에 저는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내 집을 두고 저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 집에서 이제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온 집안이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싸고 여권을 챙기고 환전할 돈을 세어보느라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구 하나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는 내내 제 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콩이의 밥을 챙겨주면서도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투명인간이구나 하는 생각만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주방과 제 방을 오가며 끓어오르는 서러움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감정은 단순히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는 참을 수 없는 거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명백히 내 집인데 왜 내가 내 집에서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가? 바로 그때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콩이 사료랑 간식이에요. 저희 없는 동안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 오랜만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양양으로 내려가 사는 오랜 친구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자야, 나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 미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는 뭐 양양에서 바다 하나 보면서 잘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사실은 요즘 좀 많이 힘들어. 혹시 내가 며칠만 신세 질 수 있을까? 양양에 혹시 내가 머물 만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안방에 있는 낡은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증명서, 이 집의 등기부 등본, 제 모든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모든 증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콩이가 낑낑거리며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녀석은 현관문 앞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따금씩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지금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가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더라고요. 저는 콩이를 안아들며 속삭였습니다. 콩아, 이제 우리 둘 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왔어.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저는 커튼 뒤에 숨어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손녀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린 채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콩이밥은 하루에 딱 2번만 주셔야 해요. 사료는 남은 걸로 충분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는 가족 모두가 별다른 인사도 없이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도 그 차가운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들이 탄 택시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소지요? 저 이 집
아주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만 담아두었던 그 말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내는 데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물론 수화기를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일말의 망설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병원에서 홀로 퇴원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택시를 잡았던 일, 그리고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던 텅 빈 집에 그 싸늘한 현관.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제 온몸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중개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금매 말씀이신가요? 사모님, 이 동네가 곧 재개발 들어가는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파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아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일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중개인이 직접 집을 둘러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 콩틀은 잔뜩 경계하며 제 다리 옆에 바짝붙어 지저댔고 저는 그런 콩이를 달래며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다시 한번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재개발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이 집값은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뛸 겁니다. 정말을 지금 파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앞으로 오를 집값보다 제가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중개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해서 내일 당장 계약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소문 때문에 이 동네의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혹시라도 놓칠까 봐 서두르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약서를 준비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그 아이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다른 지역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밤을 지새울 때, 그리고 차가운 병원 바닥에 홀로 서서 퇴원 수속을 밟을 때, 그 누구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는 제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맨날 참고 양보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과거의 나에게 안녕을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그 짧은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30년 넘게
내 모든 것이라 믿으며 살아온 이 집이었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가장 높은 곳에 꽂혀 있던 낡은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을 풋풋했던 제 모습과 늠름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남편의 모습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위로 제 손끝이 한참을 머물렀지만 앨범을 덮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막상 짐을 싸려고 보니 정말로 제게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몇 장, 중요한 서류 뭉치, 그리고 콩이가 매일 밤 물고 자는 작은 곰인형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책상 서랍 안에서 아들이 대학 졸업식 날 저를 업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된 걸까?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로 나도 나 자신을 좀 챙기고 살아야겠다. 속으로 그렇게 수없이 되뇌었고 또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준 이삿짐 보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네 위의 모든 짐을 계약 기간 동안 그곳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져갈 것은 작은 캐리어 하나와 제 품에 안긴 콩이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식탁 위에 집매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집은 팔았다. 너희들의 모든 짐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겨두었으니 보름이라는 시간 안에 찾아가면 될 것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까지 함께 살 이유는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콩이는 내가 데려간다. 마지막으로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보다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홀가분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이 차가운 벽돌집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콩이를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떠나보내는 것은 이 낡은 벽과 천장이 아니라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지독한 외면과 무시, 서러움과 아픔들이었습니다. 양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서울의 익숙한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콩이는 제 무릎 위에서 낯선 환경에 긴장했는지 조용히 숨을 골랐고 저는 그런 콩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나도 나를 좀 챙기면서 살아봐야지. 양양에 도착하여 친구 혜자의 집에 막 짐을 풀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평소에 아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격앙되고 높아진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 웬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집을 상의도 없이 이렇게 멋대로 팔아버리면 저리는 어떡해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당장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그리고 우리 짐은 대체 어디 갖다 둔 거냐고요? 그 격렬한 말들에 저는 잠시 귀에서 핸드폰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는 차분한 확신이 들었죠. 내 집 내가 팔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어차피 가족도 아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 이유는 더 이상 없지 않니? 너희는 너희의 진짜 가족인 장모님 댁에 가서 살면 되겠네. 그리고 너희 짐은 이삿짐 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고 식탁 위에 메모까지 남겨두고 왔잖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원색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집에 와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음대로 해보거라.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경찰이 와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지 나도 참 궁금하구나. 내가 평생 허리띠 줄라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본 돈으로 산 집이야. 그 집을 팔든 볶든 그건 온전히 내 마음이지 어디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늘 참고 당하고만 살았던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니 아들과 며느리도 꽤나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 정적을 깨고 아들이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나만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나가거라. 엄마, 제발요. 그래도 제가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나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한 가족이었지.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꼭 너희가 필요할 때만 아들이고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는 너희에게 그냥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어. 이제 정말 다 끝이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자의 집 창문 너머로 양양의 푸른 바다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왔다가 또 조용히 되돌아가는 파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인생도 저 파도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를 끊고 났는데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다시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제발 어디 계세요? 얘기 좀 해요. 알 거 없다. 더 이상 너랑 할 말도 없구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솔직히 엄마도 저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이 그 잔인한 한마디에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됐다. 연락하지 마라. 도대체 너는 내게 뭘 해줬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왜 부모만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것도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은 해야 할 자식들에게 말이다.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까지는 못할 망정 부모 것을 뜯어가려고 하지는 말았어야지.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혼자 멀리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나 혼자 있는 게 너희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낫더라. 이제 정말 너와는 할 말도 없고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전화를 끊었어요. 이젠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친구 혜자의 집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미자야, 너 진짜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나라면 아마 평생 그렇게 참고 살았을 거야. 정말 용감하다. 용감한 게 아니야, 혜자야. 그냥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을 뿐이야. 내 집에서 돈 한 푼 못 받는 가정부처럼 평생을 마감하기엔 이 나이에 나에게 남은 날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해서 그랬어. 그날 밤 낯선 방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결정에 대한 후회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혜자와 함께 제가 앞으로 살아갈 작은 보금자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작고 낡은 집이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밤, 바다는 조용했고 그 위로 부서지는 하얀 파도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의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작의 순간일지도 몰라. 그 뒤로도 아들에게서는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와 같은 문자가 계속해서 날아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양이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혜자의 도움으로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콩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닷바람이 저를 맞이해 주었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문 밖에서 너무나 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명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분명 이 집 주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아마 혜자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나 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아들 혼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은 해숙했고 입고 있는 옷도 잔뜩 구겨져 있었죠. 엄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잠시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선 들어오너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콩이가 마치 원수를 만난 것처럼 아들에게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아들은 잠시 콩이를 안아주려고 했지만 콩이는 그 손길을 피하며 제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작지만 아늑하고 좋네요. 그래, 나 혼자 그리고 콩이랑 함께 살기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지. 거실의 작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장모님 댁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떠냐, 처갓집에 사는 기분은? 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장모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시고 은종이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면서 매일 짜증만 내고 아이들은 자기들 방이 없다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저희가 왜 엄마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저에게는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했던 일상이었는데 그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 사과드리는 것도 너무나 염치 없는 짓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서요.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명수야, 너는 이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아니요, 전부 제 탓이에요. 제가 엄마를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집도, 엄마의 희생도, 엄마라는 존재 자체도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 말이 비로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가식이나 변명이 섞이지 않은 아들의 솔직한 고백이었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 줄만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집에서 한 명의 식구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단 한순간도 받아보지 못했어. 그게 나를 가장 서럽게 만들더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단지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에요. 명수야, 그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너희에게는 나를 향한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야. 온 가족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도 나만 부엌에서 홀로 밥을 먹어야 했고, 가족 대화에서는 언제나 나만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지.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나는 어느새 그 집에서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었단다.
아들은 제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졌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해져야만 했습니다. 은정이는 어떻다더냐? 아직도 내게 화가 많이 나 있니?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화를 내고 있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없나 봐요. 용서?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참으로 웃기는 소리구나. 나는 그저 내 집을 내 뜻대로 팔았을 뿐이다. 그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번 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마련한 집이야. 그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나가게 된 것이 억울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은정이가 과연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낼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화가 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 하나뿐이다. 그래도 엄마 너무 갑작스러우셨어요. 저희에게 준비할 시간이라도 좀 주셨어야죠. 갑작스러웠다고? 너희가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쌓이고 쌓였는데 내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참고 넘긴 날들이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인데 이제 와서 갑작스러웠다는 말이 나오느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엄마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망설였지.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망설이지 않겠니? 하지만 결국 내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어. 계속 너희와 함께 살았다면 내 인생은 끝까지 그대로였을 테니까.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집을 구했어요. 작은 아파트인데 전세로 계약했어요. 그래? 어디에? 인천이요. 회사에서 멀지만 그래도 내 집이 생겼으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구나. 이제 처갓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네. 근데 저희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순간 아들이 돈을 요구하려는 건가 싶어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명수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인생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희는 다음 주에 이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끊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긴 했지만 아직은 선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아직 그대로였고 지금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 네 마음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연락할게. 그 말을 하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지요. 문득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밥은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 내가 간단히 차려줄게.
식탁에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어요. 76년을 살면서 익힌 버릇이란 게 이럴 때도 손이 먼저 움직이네요. 그래도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밥만 먹고 가라는 뜻으로 침묵을 지켰지요. 엄마, 된장찌개 오랜만에 먹네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제 침묵에도 아들은 간간히 말을 건넸지만 저는 대답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만 했어요. 밥그릇을 비우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 먹었으면 이제 가봐. 길 조심해서. 명수가 문 앞에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중에 엄마 마음 괜찮아지면 아이들이랑 같이 올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창가 쪽으로 가 조용히 앉았지요. 콩이가 제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마주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애쓰기보단 우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내 삶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이 온다면 그땐 천천히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되겠지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나만의 시간.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콩이가 제 무릎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나와 콩이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공간.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찾은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콩이야,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여기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